멀리서 광주에서 지는 선생 올라오셨고 지금 공주에서 올라오셨고 멀리 또 가까이 엄청나게 무게감 있는 이 자리를 이렇게 버텨주시고 오늘까지 이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말 들으면서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기도 했는데 일단 플로어에서 질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오디언스들 중에 이제 질문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일단 듣고 말씀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결과를 다들 저는 수업이 있어서 저 되게 교계가 좋아하는데 저는 마지막에 발표하신 분의 발표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현대 시 한계에서 그렇게 벗어나고자 하고 그 시를 재조립하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이제 문학을 창작하는 꿈을 가지고 있긴 한데 번역도 그렇고 그 창작도 흥미롭지만 그리스어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시를 현대 시 한계에서 해방시키고 또 그 현대 시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너무나 함부로 커다란 테즈를 이렇게 PPT에다가 적어 놓았다는 그런 아차하는 느낌이 들면서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고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고대에 있어서 포인이라는 동사는 시쓰기가 아니라 아무 것이든 만들어내는 행위들을 다 가르치는 의미였는데, 이것이 근대에 들어오면서 고대 그리스어가 뭐 영어나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동사를 이제 시인들이 시쓰기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 이 동사에 시와 결부된 어떤 특수한 의미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예전에 고대에 있었던 도자기를 붓거나 빵을 만들거나 뭐 신발을 만들거나 이런 그 장인적인 공예적인 의미는 삭제되고 더 이상 그렇게 쓰이지는 않게 되었다. 그것은 이 뭔가 만든 행위에 있어서 시적인 대표성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이제 불러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단어의 풍부한 의미를 축소시키는 일이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앵컬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대 철학과 문학을 공부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대의 원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창작의 재료가 당연히 언어이기는 한데, 그 언어로서 할 수 있는 그 시쓰기라는 작업을 단지 오늘날 우리가 시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굉장히 관습적인 형태의 종이 위에 몇 가지의 단어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배열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에 한정하지 않고, 그것을 주된 재료로 삼되 단지 인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이 포인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없었던 것에서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는 사람뿐만 아닌 그 만들어내는 행위자들 모두를 만드는 자라고 다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앵커슨의 작업이 아닐까, 그렇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저는 시 전공, 현대시 전공자로서 사실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시간 좀 더 있으면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현대시의 관습적인 틀로 여기서 전제하신 틀이 사실은 현대시에서는 이미 너무나 오래전에 월트 위트먼이나 에밀리 디킨슨도 마찬가지고요. 시의 재료로서 진료로서 특히 이제 20세기에는 비주얼 아트까지 들어와가지고 시의 세계가 확장되고 연과 연, 행,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틀조차도 이미 19세기에 이제 해방된 어떤 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시의 틀이라는 게 저는 현대시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현대시가 갖는 실험성이나 어떤 매체로서의 어떤 언어의 성격에 대해서도 너무 협소하게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어차피 라운드테이블 토론이니까 약간 더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앤 칼슨 같은 경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점은 신화나 고대의 어떤 신현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떤 부재의 흔적을 찾아내는 어떤 것으로서의 언어의 힘을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시를 포에이시스라고 했을 때도 저는 여기 시인들도 계시고 하지 언어를 빼고 뭐가 가능한가 어떤 비주얼 아트로서나 아니면 소리로서나 어떤 다른 진료를 이야기할 때도 그 언어의 어떤 앤 칼슨을 포함해서요 재현할 수 없는 것 사라진 것들을 디깅 아웃 하는 존재로서의 어떤 시인의 어떤 자리에 대한 그걸 만약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 시를 쓰는 주체는 누구이며 특히 요즘 디지털 시대에 AI 시대에 시는 누구나 쓸 수 있고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면 저는 앤 칼슨의 작업은 오히려 그거와는 반대항으로 간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현대 시에 대한 틀 자체를 너무 네로다운해서 전제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다 제가 갖고 있는 그 현대시의 관습성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훨씬 더 관습적으로 현대시를 이렇게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발표를 드리면서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연구자들이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되게 함부로 이렇게 뭔가 아르규먼트로 이렇게 제시하기가 힘들고 따라서 논문으로 쓰기에도 힘든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플로트라는 책이 여러 가지 스티로폴이 아니라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찍은 굉장히 얇은 종이장 몇 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제본을 한 여러 가지 잡다한 텍스트들의 묶음집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의 책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당연히 그 문장 자체야 시인이 만들었겠지만 그 문장들이 사실은 그 원류가 앤 칼슨이 직접 정말 순수하게 100% 오리지널하게 창작했다기보다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무슨 어떤 특정한 항목이랑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것과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80% 정도 일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 가지 문장의 순서에 배열을 하고 시인의 리터치를 가하기는 했지만 그 단어나 어떤 특정한 그 구절이나 이런 것 상당 부분이 시인 혼자서 앤 칼슨이라는 고유명을 가진 시인 혼자서 쓴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라는 누구든지 익명의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으로서의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소스를 차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제가 컴퓨터 언어를 조금 더 전혀 제가 모르는 분야인 그것을 공부해서 공부를 해서 더 밝혀보고 싶은 것이기는 한데 이 어떤 시나 어떤 텍스트를 보면 앤 칼슨이 쓴 어떤 텍스트를 보면은 분명히 앤 칼슨이 썼겠죠. 그렇지만 그것의 배열이나 그 텍스트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아이디어는
기계 장치로부터 분명히 비롯된 게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시를 쓰는 주체를 과연 인간의 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관념이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생겨나고 또 어떤 때에는 그런 관념이 틀어졌고 이런 잠깐 지금 많이 너무 헷갈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일단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현대시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과 다른 책들을 많이 보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관습적인 생각을 일단 좀 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슨이 지금 동시대 시에 어떤 비인간적인 개입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확신하는가를 나중에 이게 책으로 나올 때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앵칼슨의 시쓰기를 가지고 다음에는 무슨 강철로 된 어떤 시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의 역사에서 사실은 20세기 중반에 이미 스몰 프레스 무브먼트나 시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어떤 정말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프래그먼트나 우연성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 시인의 쓰기를 통해서 탄생하지만 독자들의 읽기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되게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시를 만드는 어떤 진료의 다양성이나 어떤 그 우연성 아니면 파편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연구나 다른 사례들도 사실은 앵칼스만의 것이 아니고 현대 시사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다른 연결고리들 안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시간이 벌써 15분이어서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경희 선생님한테는 질문을 많이 해갔다가 그런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선생님 앤드 킨슨의 그 서간 편지를 번역을 하시면서 편지를 번역하시면서 앤드 디킨슨의 시에 많은 도움을, 시 해석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많이 느꼈는데 이게 질문이에요. 다른 분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그분 다음에 앉으신 분한테는 이제 안 하고요. 두 분이신데 왜 누구의 저스님 하시는 분이 시다 플러스는 데디라는 아빠라는 시는 썼지만 엄마라는 시는 없는데 어머니와 딸의 관계만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거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고, 유재 스님 가장 그거예요. 이건 시 자체의 번역에 대해서 번역의 시 내에는 별로 이야기 안 했고 그 이론을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을 더 잘 드러낸다. 그 번역을 할 때 그 화자나 번역 대상의 인물이 자기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걸 타겟 랭귀지로 바꿀 수 없다. 그러시면서 더욱더 이제 갑자기 또 리치에 공격적이 됐잖아요. 레즈비안이 되고 그래서 여성을 그래서 그걸 도대체 자기가 시의 화자가 되면 그렇게 해야지 번역이 실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소설 옮길 때도 등장물이 내가 되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언어가 있긴 하지만은 제가 접근을 좀 하면 좀 실감이 그래서 좀 제가 문외한으로서 현대인 문외한으로서 기본적인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덕분에 말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디킨슨 서간을 번역을 하면서 디킨슨 시 읽기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런 연구들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디킨슨 시가 워낙에
좀 미스터리한 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서간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이게 힌트를 얻을 곳이 잘 없고 당대에 자기가 출간을 했던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커멘터리를 준 적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미스터리한 시를 풀기 위해서 유일한 거의 어떤 실마리가 서간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거의 대부분 서간을 인용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디킨슨 시의 정오, 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너무 많이 등장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가끔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아침과 오후 사이의 정오뿐만 아니고 추상적인 의미로 정오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디킨슨이 아까 얘기했던 수잔 길버트, 친했던 그 평생의 버시자 나중에 오빠의 아내가 되는 수잔 길버트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아직 이제 그 20대 초반에 그 뭔가 남자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많은 욕망들을 보여주면서 왜 아침에 꽃들을 보면 이슬을 머금고 행복하게 있다가 해가 뜨면 그 해의 뜨거움에 막 억압적으로 괴로워하면서도 계속 그 정오의 태양을 갈망하고 부르짖는다. 여기 이 구문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잘 아는 그 다락방에 미친 여자를 쓴 그 작가들이죠. 그 작가들이 이게 디킨슨이 자신의 분열된 자아를 보여주고 있다. 뭔가 그 가부장제와 종교, 그 눈, 태양이 가장 그 높이 뜬 그 시간, 그걸 억압적인 힘으로, 특히 가부장제의 억압적 힘으로 번역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그 눈을 디킨슨 시에 나오는 정오를 뭔가 가부장제의 그런 억압적인 힘, 마스터의 힘, 혹은 아빠의 힘, 혹은 뭐 기독교 신의 힘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예로 들어드린 부분을 말씀드리면 새로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그 저희가 그냥 단편의 시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새 맥락 안에 아까 제가 다 인용은 못했는데 그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수신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시를 중간중간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집에서만 읽었던 시들이 서간 안에서 맥락 안에서 읽었을 때 어떻게 새로운 어떤 그 시가 새로운 맥락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네,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실버 플러스 번역하면서 되게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과연 하이데거를 읽을 때 하이데거가 어렸을 때 성당직의 아들이었고 학교를 어디라고 이런 거를 저는 관심을 안 갖거든요. 사실 에밀리 디킨슨을 읽을 때도 그렇게까지 에밀리 디킨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는 시를 읽고 시가 너무 좋아서 난 디킨슨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스펀지 번역하기가 너무 좋고 이런데 저한테 실버 플러스는 읽는데 읽히지 않는 시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적 화자와 시인을 동일시하는 건 사실 굉장히 소박한 식의 읽기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읽으면 메두사나 이 달과 주목 이런 류의 시들이 전혀 안 읽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왜 대디에 대해서 말을 사실 그 시는 읽기 어렵지 않아요. 뭘 말하는지 너무 선명하고 또 이게 정신분석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번역될 거라는 걸 2차 문헌을 안 봐도 대강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 다른 어머니에 대한 시라고 2차 문헌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들은 도대체 이게 메두사인데 메두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그 사선책으로 시인과 시적 화자를 동일시하고 만약에 시인이 이런 마음으로 그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걸 추적해가지고 시를 번역해야 되는 공경을 제가 겪고 그게 그런데 이제 그거가 어쩌면 오역을 그러니까 초신 번역자로서 오역을 피해야 된다는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든 여러 종류의 근거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오늘 선생님들의 이제 열심히 번역을 오랜 시간 동안 해오신 선생님들 발표드리면서 아 나에게 이런 방어적인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실 다른 시인들에게는 굉장한 우정을 느끼고 그 깊은 공감을 하면서 늘 읽었었는데 그렇게도 있지 않는 실비아 플라스라는 낯선 사자를 번역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저한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존재의 삶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는 것 이 작업이 번역에서 필수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제 번역의 공경이라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기 위해서 그 쓴 사람을 알아야 되는 낯선 현실.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번역자로의 어떤 지점으로 다가왔어요. 네, 진은영 선생님의 답변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번역 행위라는 것이 그 원 저자가 일단 되어보는 건데요. 리치의 경우에는 오히려 리치가 되어보는 경험이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저하고 리치가 접점이 백인 여성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그 시인, 그리고 레디컬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 활동가로서의 이 양력들을 보면 저하고 접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떤 임신과 출산, 육아의 경험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을 가장 크게 뒤흔든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리치가 생각한 어떤 아까 박선아 선생님이 루카에서 얘기할 때도 그 모성의 경험이 어떻게 시인의 언어에 스며들었는가를 탐색해 들어갈 때 저는 리치 되어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나 리치가 되고 끝나면 번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한국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저는 있기 때문에 리치에서부터 지금 여기에 이 한국의 독자, 한국어 독자들까지의 거리에서 제가 굉장히 균형을 찾아야만이 그나마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고 정확히 가까운 번역이 될 수 있다는 책무가 저한테는 있거든요. 역자로서의 책무. 그 사이에서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힘들고요. 만약에 제가 그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는 저자의 어떤 텍스트를 번역할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러면 오히려 그 저자 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죠. 마찰이 일어납니다. 저와 그 저자 사이에. 그럴 때 그 마찰을 이대로 끌고 와서 한국어 독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과정, 이것 또한 사실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게 다른 방향에서 힘들어요. 예. 그래서 아까 번역은 항상 수행성의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이고 특수하고 소수자적인 행위가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고요. 저는 항상 되기에서 다시 한국어 독자 되기로 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여우가 막 정신없이 재주넘는 과정에 비유를 했는데 실제로 정말로 정신없고 예,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게 이제 역자의 책무니까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유미 선생님 말씀이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데 진은 선생님이 실비아 플러스 그때 이제 마지막 원고 넘기고 난 다음에 이제 판형이 나오면 그걸 다시 보고 하는데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때 이제 시집도 같이 나오고 있었는데 시집은 4번까지 봤는데 이거는 7번째인가 8번째인가 보고 있으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유미 선생님 그 질문과 진 선생님 대답을 이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영미 씨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실비아 플러스가 해석되는 방식이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 위대한 신이 되고 싶은 아버지의 소망을 품은, 근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그 정말 그게 너무 오랫동안 문학사에서 강조되었던 거라서 사실 오늘 엄마와의 이야기를 풀어내신 게 아까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약간 속 시원한 통렬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딸과 그 엄마의 관계 자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와 이야기 너머의 여러 간극이 있는데 그걸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또 이제 이주혜 선생님 답변을 이어서 이제 그 번역자가 시 인대기를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오고 그게 사실은 번역자의 공경이죠. 공경인데 사실 저도 번역할 때 그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의 해석을 이제 집어 넣을 것인가가 고민인데 제가 그 항상 샘플로 인용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앤 섹스턴 그 시 중에 Farmer's Wife라는 농부의 아내라는 시가 있는데 번역
번역가로서 저도 항상 되게 내가 너무 나의 그걸 끌어당겨서 하지 않도록 독자이자 번역 균형 잡기를 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구절에 앤쉬 이제 막 지루한 시골에서 메디슨 카운티 다리의 결혼 생활과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아내가 마지막 세 구절이 and she wishes him crippled or poet or even lonely or sometimes better my lover dead 이렇게 끝나요. dead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비평가들 중에서 이 my lover를 어떻게 해석한 어떤 비평가가 있냐면 farmer's wife가 다른데 애인이 있어가지고 이 my lover를 애인을 부르는 걸로 해석하는 비평가가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10번을 읽어도 절대로 동의를 못하겠어요. 저는 여기를 남편이 너무 지겨워 죽겠는데 맨날 먹자, 밥 먹자, 자자 뭐 이런 일 있잖아요. 결혼. 근데 탈출구는 없는 거예요. 탈출구 없을 때 그가 절름발이거나 시인이거나 아니면 lonely or sometimes better my love 내 사랑이야 차라리 콱 죽어 정확히 그 워딩이 제가 옮긴 시집인데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워딩을 쓰면서 콱 죽어버렸으면이라는 이게 되게 공격적이고 시인의 어떤 의도보다 조금 더 센 어떤 해석을 한다는 죄책감이 들었으나 저한테는 그게 유일한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런 순간이 이제 일종의 시인 되기이고 저는 시골의 여성이 다른 애인을 두고 막 남편의 어떤 지겨움을 호소하는 시로는 안 읽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번역자가 시인 되기를 어느 정도까지 가깝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의 예로 그냥 말씀을 드려봤고요. 박선아 선생님 마지막 마이크를 박선아 선생님께 넘겨서 혹시 좀 나온 이슈에 대해서 아니요, 사실 저는 오늘 공부하러 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름 이슈에 대해서 얹을 말은 없고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혹시 하고 계시는 작업이 있다거나 하시면 조금씩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요새 번역하는 작업 있으신지 뭘 나눠주실 수 있으신지 춤에 번역하는 거 저는 사실 번역 계약을 몇 개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의 70년대 작가이자 스스로를 이렇게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했었던 모니크 비티브의 레즈비언의 실체를 언젠가는 번역을 해야 되고요. 그게 그 작가도 고전, 그러니까 에카슨과 마찬가지로 호메로스나 사포를 많이 자기의 글쓰기의 근원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20세기 한 70년대, 80년대를 살았던 당시의 제2 물결 페미니스트 아니면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특유했던 글쓰기 훨씬 더 실험적으로 밀고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고대 그리스 문헌 자체를 제가 먼저 공부를 해야지 그 번역을 훨씬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몇 년 안으로는 못할 것 같아서 그 공부부터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요즘 미국의 시인 엘리자베스 비숍의 시집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 시인 역시 자신의 위치와 공간, 지리에 대한 탐색을 했던 시인이라 제 마음 요즘 거의 상파울루에 가 있고요. 네, 상파울루와 또 캐나다 어디와 미국의 어디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그만 번역하면서 시를 번역하는 거 시 쓰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일단 시 쓰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고요. 네, 그냥 아까 이재용 선생님이 다리가 아니다
입장에서는 또 다리거든요. 번역의 작업이. 그래서 그 편안하게 다리를 건니는 그 마음으로 선생님들의 번역 작업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진은영 선생님이랑 비슷한데요. 어떻게 기회가 돼서 서간집을 번역하게 됐는데 번역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정말 어려운 일 하고 계시다라는 걸 깨달아서 저희 한계를 좀 깨달아서 당분간은 연구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디킨스 논문 지금 2편 작업, 연구 논문이에요. 2편 작업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번역하느라 연구를 못하는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번역하는 작업 최근 이제 메리 루풀이라고 하는 미국 시인이 자신의 시론을 정리한 책 에세이집이에요. 그래서 그거 거의 막바지여가지고 아마 운 좋으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올 수 있어가지고 한국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어렵지 않고 되게 재밌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은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사 선생님 말씀하신 제가 되게 찔리는데요. 연구자가 번역을 하는 게 정말 요즘 대학의 현실에서 진짜 도움이 연구자로서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번역의 이제 기쁨과 슬픔 얘기할 때 슬픔을 되게 제가 아쉬운 쭈글쭈글한 소리 안 하고 싶지만 아까 버시번역하면 정말 못 사는 일, 생활인으로서 못 살아간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계속 논문을 쓰면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이제 선생님들 작업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 이주혜 선생님 비숍 번역도 너무 기대되고요. 저는 사실은 에밀리 디킨슨 전작을 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전작을 하다가도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로버트 크릴리라고 20세기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아주 재치 있는 남성 시인의 시가 있는데 크릴리 지금 겨울에 이제 아마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냥 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한 게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 진은영 선생님이 이제 초기 시 중에 7개의 단어로 된 사전에서요. 봄, 슬픔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시를 읽으면서 그냥 이번 세션 끝내려고 합니다. 봄,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 맨발로 푸른 뱀의 머리를 밟다. 슬픔, 물에 부른 나무 토막, 그 위로 또 비가 내린다. 자본주의, 형형색색의 어둠 혹은 바다 밑으로 뚫린 100만 킬로의 컴컴한 터널. 여길 어떻게 혼자 걸어서 지나가? 문학, 길을 잃고 흉가에서 잠들 때 멀리서 백열 전구처럼 반짝이는 개구리 울음. 시인의 독백, 어둠 속에 이 소리마저 없다면. 부서진 피리로 벽을 탕탕 치면서. 혁명, 눈 감을 때만 보이는 별들의 회오리. 가로등 밑에서는 투명하게 보이는 인맥의 길. 시, 일부러 뜯어본 주소 불명의 아름다운 편지. 너는 그곳에 살지 않는다. 문학 중에서도 항상 마을신 여성 대 남성 이중의 소외를 겪고 있는 시 번역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인데 집중력 있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절 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